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서울 도심에 사는 50대 직장인 정민수 씨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했죠. 그는 늘 그렇듯 TV를 켰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뉴스들이 쏟아졌어요. 정치인들의 끝없는 다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경제 불안.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장 구석에 꽂힌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를 털며 펼친 페이지엔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700년 전 고려 말기에 보우스님이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혼란, 이 모든 게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뉴스를 보며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말 700년 전 이미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3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보우스님의 예언이 왜 오늘의 한국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지. 둘째, 2025년 우리 앞에 놓인 3가지 운명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과 이어진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불교의 선종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길이 열린다. 보우스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통찰이 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맞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 뉴스를 보며 느꼈던 불안 또는 희망의 조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여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궁금증부터 풀어봅시다. 이 보우스님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함께 찾아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방금 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700년 전 보우스님의 예언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그 문장, 을사년이 오면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메시지 같죠. 그런데 이 예언을 남긴 보우스님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보우스님의 삶과 그가 본 세상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700년 전 고려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생각해보세요. 13세기 고려. 지금으로부터 700년도 더 지난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라 안은 혼란의 소용돌이였어요. 원나라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왕실은 권력을 둘러싼 싸움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죠.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장에선 쌀 한 톨 구하기 힘들고 마을마다 병든 이들이 거리에 나앉아 있었어요. 그야말로 암흑 같은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보우스님이에요. 보우스님은 백두산 깊은 산속 작은 암제에서 수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화려한 사찰이나 큰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저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암제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밤새 명상을 하셨습니다. 보스님은 불교의 선종 사상을 깊이 따랐어요. 선종,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우고 진실을 보라는 가르침이에요. 스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으셨죠.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건 단순히 깨달음을 찾는데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백성들의 고통, 지도자들의 욕망,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추운 겨울밤, 보스님이 암자 앞마당에 서서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 속에 백성들의 한숨과 울음이 섞여 있죠. 스님은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보듯 세상의 모든 일이 서로 얽히고 풀리는 모습을 꿰뚫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영이법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지도자의 결정이 결국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보스님은 이 영이법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점쟁이처럼 하늘의 별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는 지혜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비로운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장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스님의 예언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업의 결과물을 읽는 통찰이었어요. 예를 들어 스님이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셨을 때, 그건 단순히 왕이나 관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택,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대한 경고였죠. 보스님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스님은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나셨다고 전해져요. 정확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가 젊은 시절부터 수행에 깊이 몰두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당시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지만 사찰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어떤 스님들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보스님은 달랐어요. 그는 화려한 사찰 대신 산속의 작은 암자를 택했어요. 왜일까요? 선종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진실은 단순함 속에 있다. 스님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 속에서 진실을 찾으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보스님이 백성들과도 깊이 교감했다는 점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스님은 가끔 마을로 내려와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해요. 한 번은 전쟁으로 집을 잃은 노인이 스님에게 물었대요. 스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죠. 고통은 바람 같아서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바람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멈춰야 한다. 이 말, 지금도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보우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는 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스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지도자들의 탐욕을 느끼며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셨죠. 그리고 그 고민은 예언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예를 들어 스님은 고려 말기의 혼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해요. 왕의 그림자가 칼에 쓰러지면
백성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왕실의 부패와 권력 다툼이 나라를 망치는 씨앗이 될 거라는 통찰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보우스님이 700년 전 그 혼란 속에서 세상을 읽었다면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뉴스에서 보이는 갈등, 정치인들의 다툼, 경제의 불안,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우스님이 말한 영이법, 모든 게 연결된 흐름의 일부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무척 궁금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일까? 아니면 더 깊은 지혜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오늘 우리의 여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보우스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예언이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지 않으신가요? 이 예언들, 정말로 현실이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까? 다음 시간엔 보우스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그게 201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 역사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보우스님의 삶을 통해 700년 전 고려의 혼란한 세상으로 들어가 봤죠. 백두산 암제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으셨던 그 스님.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꿰뚫는 통찰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신가요? 보우스님이 남긴 예언, 그 말씀들이 정말로 현실이 됐을까? 아니면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우스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먼저 보우스님이 어떤 예언을 남기셨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스님은 고려 말기에 어두운 시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져요. 왕의 그림자가 칼에 쓰러지면 백성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이 문장 처음 들으면 마치 시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을 정확히 가리키는 예언이었죠. 어떤 사건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찬산 14년 공민왕의 암살이에요. 공민왕, 혹시 아시나요? 그는 원나라의 간섭을 떨쳐내고 고려를 다시 일으키려 했던 왕이었어요. 그의 꿈은 컸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죠. 신하들 사이의 갈등, 권력 다툼, 그리고 왕실 안의 배신까지. 찬참 74년, 공민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고려는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었어요. 왕이 없는 나라, 백성들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몰랐죠. 시장은 텅 비었고 마을마다 도적대가 들끓었어요. 보우스님이 예언한 더 깊은 어둠, 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700년 전. 한 스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았을까 하지만 공민왕 암살은 보우스님의 예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스님은 또 다른 말씀도 남기셨죠. 북쪽의 바람이 세질 때 남쪽은 갈림길에 선다. 이건 무슨 뜻일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려는 북쪽의 원나라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어요. 원나라는 고려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 했고 그 압박은 점점 거세졌죠. 이 예언은 고려 말 1392년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을 예고한 거예요.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진 그 순간 남쪽은 정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섰어요.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보우스님은 이 모든 흐름을 이미 내다보셨던 거예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예언들 들어보시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마치 역사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보우스님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의 욕망, 갈등, 그리고 선택이 쌓여 어떤 결과를 낳는지 꿰뚫으셨죠.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이 씨앗이 되어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우스님은 그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미리 보신 거예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예언, 보우스님만의 특별한 능력일까? 아니면 세상 어디에나 이런 통찰자가 있었을까? 사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시죠?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 그는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의 출현 같은 큰 사건들을 예견했다고 전해져요. 그의 예언은 시처럼 모호하게 쓰여 있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해석하며 놀라운 연결을 찾곤 했죠. 예를 들어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도시가 흔들린다 고 썼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2001년 길 테러와 연결짓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보우스님과 노스트라다무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종종 신비롭고 추상적이었죠. 반면 보우스님은 동양의 영이법,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스님은 사회의 갈등,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더 깊이 읽으셨죠. 예를 들어 공민왕 암살 예언은 단순히 왕이 죽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왕실의 부패와 신하들의 배신이 쌓여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는 경고였어요. 이게 보우스님의 예언이 가진 힘이에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읽는 지혜였죠. 이제 예언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엔 신비한 수정구슬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 같은 걸 상상했어요. 하지만 보우스님의 예언을 들여다보니 그건 마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해하는 통찰이에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욕망, 분노, 그리고 사랑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보우스님은 그걸 깊이 이해하셨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뉴스에서 보이는 갈등이나 혼란, 이건 어떤 씨앗에서 비롯된 걸까요? 정치인들의 다툼, 경제의 불안, 심지어 이웃과의 작은 오해까지. 이 모든 게 우리의 우리의 선택이 쌓인 결과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다가 보우스님의 예언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스님은 단순히 미래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우스님의 예언은 700년 전 고려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어요. 특히 2025년, 이 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려면 스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스님이 말한 갈림길, 이건 단순히 고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60년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는 더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죠. 궁금하시죠? 이 흐름이 2025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무척 궁금해요. 보우스님의 예언,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나요?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여정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2025년이 왜 결정적인 순간인지 그 비밀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보우스님의 삶과 그의 예언이 700년 전 고려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공민왕의 암살, 조선 건국으로 이어진 갈림길,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선택이 얽힌 결과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25년일까? 보우스님이 을사년이 오면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고 하셨던 그 해, 2025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동양의 지혜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 2015년이 왜 결정적인 순간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깊은 시간의 강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2025년이 왜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동양의 오래된 지혜부터 알아야 해요. 동아시아에서는 60갑자라는 시간의 순환을 믿어왔어요. 혹시 60갑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하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60년마다 한 바퀴를 돌며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음양오행,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5가지 원소와 음양의 조화로 움직인다는 사상에서 나왔어요. 불교의 윤회 사상도 여기에 녹아있죠. 모든 게 돌고 돌아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2025년은 바로 이 60갑자의 한 지점, 을사년이에요. 뱀의 해, 새로운 순환의 문이 열리는 해죠. 이 을사년, 우리 역사에서 그냥 지나가는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역사책을 펼쳐볼까요? 60년 전 1965년은 어떤 해였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해였죠. 많은 논란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준비했어요. 그 60년 전 1905년은 어떨까? 그 해는 을사늑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아픈 해였어요. 그리고 다시 60년 전 1885년은 조선 말기, 외세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시기였죠. 보이시나요? 60년마다 우리나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의 기운이, 사람들의 선택이, 그리고 역사에 업이 쌓여 폭발하는 순간 같아요. 이 흐름을 더 분명히 보기 위해 최근 120년의 을사년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1905년, 을사늑약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앗아간 비극이었죠. 상상해보세요. 그때 서울거리, 백성들은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는 걸 보며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독립을 꿈꾸던 이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죠. 그 씨앗은 60년 뒤 1945년으로 이어져요. 1945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어요. 전국이 기쁨으로 들썩였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이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아픔이 시작됐으니까요.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상처. 이 두 가지가 할 45년을 운명의 갈림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60년, 1985년으로 와봅시다. 그때 한국은 민주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던 시기였어요. 거리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자유와 정의를 외쳤죠. 1985년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여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여러분, 이 흐름 보이시나요? 1905년, 1945년, 1985년, 그리고 이제 2025년. 60년마다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맞았어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60갑자의 순환,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강물은 때론 잔잔하고 때론 거칠게 흐르지만 결국엔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불교에서는 이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돌고 돌아 새로운 시작을 맞는 거예요. 보스님도 이 흐름을 보셨던 거예요. 스님이 을사년이 오면이라고 하신 건 단순히 한 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설 순간을 말한 거죠. 이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화면에 60갑자 순환 도표를 띄워볼게요. 상상해보세요. 1905년, 1945년, 1985년, 그리고 2015년이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각 점마다 우리의 선택이 쌓여 역사의 방향을 바꿨죠. 1905년의 비극은 독립운동으로, 1945년의 해방은 분단으로, 1985년의 항쟁은 민주주의로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떤 점이 될까요? 이 도표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60년의 흐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2025년, 이 을사년이 우리에게 어떤 갈림길을 가져올 것 같나요? 뉴스를 보면 정치적 갈등, 경제의 불안, 남북관계의 긴장, 이 모든 게 얽혀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에요. 보스님이 말씀하신 업, 우리의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그 업은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불교의 선종에서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2025년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이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열지 결정할 거예요.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5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 갈림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어떤 도전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아직 풀어야 할 비밀이에요. 보우스님은 이 순간을 바람과 물결로 표현하셨어요. 바람은 변화의 기운,
물결은 민심의 흐름이죠. 이 바람과 물결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이 여정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바람과 물결의 이야기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60갑자의 순환을 통해 2025년이 왜 중요한 갈림길인지 함께 살펴봤죠. 1995년의 비극, 1945년의 해방과 분단, 1985년의 민주화 물결,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15년. 이 모든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업이 쌓여 만든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2025년에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우스님은 이 순간을 아주 특별한 비유로 표현하셨어요. 바람과 물결이 충돌하면 길잡이가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바람과 물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격변 속에 서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현대 한국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보우스님의 비유부터 풀어볼게요. 불교에서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물결을 민심의 흐름으로 복원해요. 상상해보세요. 잔잔한 강물 위로 바람이 불어오면 물결이 일렁이죠. 때론 그 물결이 부드럽게 퍼지지만 때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걸 뒤흔들어요. 보수님은 700년 전 이 바람과 물결이 충돌하는 순간을 예견하셨죠. 그리고 그건 고려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2025년을 앞둔 한국에서 우리는 바로 그 충돌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이 바람과 물결, 오늘날엔 어떤 모습일까요? 바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휘몰아치는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뭐니 해도 AI 혁명이에요. 2024년 한국의 AI 산업은 세계 3위로 성장했어요. 서울의 거리엔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공장엔 로봇이 일손을 돕죠. 놀랍지 않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였던 기술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이 바람은 모두에게 부드럽게 부는 게 아니에요.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부를 만들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죠. 젊은 세대는 기회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중장년층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해요. 이 AI의 바람은 정치체제도 흔들고 있어요. 누가 이 변화를 이끌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그 질문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죠. 그렇다면 물결은 어떤 모습일까? 물결은 민심,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든 흐름이에요. 지금 한국의 물결은 잔잔하다기보단 거칠게 요동치고 있어요. 먼저 북한의 도발이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죠. 2024년만 해도 미사일 발사 소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TV를 켜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오죠. 이 물결은 두려움을 만들어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하지만 북한만이 물결의 전부는 아니에요. 경제 불안도 큰 파도를 만들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결을 느끼고 계신가요? 뉴스를 보며 불안했던 순간, 혹은 가족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걱정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물결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한숨 쉬며 말하더라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져. 그 말 속에 담긴 불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물결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죠. 여러분의 물결은 어떤 모습인가요? 잠시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깊어질 거예요. 이 바람과 물결, 단순한 변화와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스님은 바람과 물결이 충돌하면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바람과 민심의 물결이 충돌하는 순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충돌 속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길잡이가 절실하죠. 그런데 이 길잡이, 과연 누구일까? 정치인일까? 우리 자신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불교의 선종에서 한 가지 지혜를 빌려오고 싶어요. 선종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고 하죠. 우리의 분노, 두려움, 욕망이 이 물결을 더 거칠게 만드는 건 아닐까. 반대로 우리의 평온한 마음, 서로를 향한 작은 친절이 이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얼마 전 읽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24년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모여 비상대비 훈련을 했대요. 북한의 도발 소식에 불안했던 마을이었는데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비상시 서로 돕기로 약속했죠. 그 뒤로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불안이 줄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커졌다고. 이 작은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거대한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보우스님의 예언도 결국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도 길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 바람과 물결, 2025년에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AI 혁명은 더 빠르게 우리 삶을 바꿀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겠죠. 하지만 그만큼 갈등도 커질 거예요.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지, 누가 혜택을 누릴지, 그 질문이 우리 사회를 흔들 거예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로운 대화로 나아갈지 아니면 더 큰 긴장으로 치달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경제와 젊은 세대의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 2025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한가운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격변, 두려움만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낳죠. 202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바람과 물결,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보우스님은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잡이는 꼭 거창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선택이 길잡이가 될 수 있죠. 선종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이 우리를 이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잡이를 꿈꾸시나요? 이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여정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물결이 충돌하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길잡이를 선택해야 할까? 보우스님은 또 다른 예언을 남기셨어요. 지도자는 두 얼굴을 가진다. 이 말, 무슨 뜻일까? 2025년의 격변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원해야 할지,
그 비밀을 풀어보려면 스님의 예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다음 시간, 우리는 이 두 얼굴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희망과 도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이 왜 중요한 갈림길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AI 혁명의 바람, 북한 문제와 경제 불안의 물결, 이 모든 게 2025년을 격변의 순간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보우스님이 말씀하신 바람과 물결이 충돌하면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그 문장, 기억나시죠? 이 길잡이. 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우스님의 또 다른 예언, 지도자는 두 얼굴을 가진다 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우스님은 700년 전 고려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두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희망을 주고 하나는 두려움을 안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두 얼굴이라니 무슨 뜻일까 하지만 이 예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가 가진 양면성, 그리고 그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에요. 지도자는 때론 빛처럼 희망을 주지만 때론 그림자처럼 두려움을 드리울 수 있죠. 이 두 얼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도자 누구 떠오르시나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생각났어요. 1906중 70년대 박정희는 한국을 가난에서 끌어올린 인물이죠. 한강의 기적, 그 중심에 그가 있었어요. 농촌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서울엔 고층 빌딩이 세워졌죠. 당시 많은 이들이 이제 살만해졌다며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의 이면엔 그림자가 있었죠. 자유는 억압받았고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어요. 박정희는 경제 부흥이라는 빛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는 두려움을 안겼어요. 이게 바로 보우스님이 말한 두 얼굴이에요. 이 양면성은 한국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로 눈을 돌려봅시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아시죠? 그는 노예 해방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예요.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자유를 선물했죠.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꿨어요. 하지만 링컨의 결정은 미국을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 울었죠. 링컨은 자유라는 빛을 주었지만 전쟁의 두려움을 안겼어요. 이 두 얼굴, 지도자의 숙명이 아닐까요?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도자의 두 얼굴, 이게 단순히 예시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2025년 한국은 또 한 번 갈림길에 서 있어요. AI 혁명은 우리의 삶을 뒤바꿀 거고 북한 문제는 평화와 긴장의 갈림길을 만들 거예요. 경제 불안과 젊은 세대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모든 격변 속에서 우리를 이끌 차기 지도자는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희망을 줄까? 두려움을 안길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시 보우스님의 지혜로 돌아가 볼게요. 스님은 단순히 지도자의 양면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은 더 깊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불교의 선종에서는 진정한 리더는 자비와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고 하죠. 자비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마음이고, 지혜는 욕망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눈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한 지도자가 연설대에 서 있어요. 그는 화려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욕망이나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결국엔 그림자를 드리우게 돼요. 반대로 자비와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면 그건 진정한 희망의 얼굴이 되겠죠.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최근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24년 한 지역에서 젊은 리더가 주민들을 모아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그 리더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무료 강의를 열었어요.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분들이 많았지만 몇 달 뒤엔 그분들이 자신감을 찾고 심지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경우도 생겼대요. 이 작은 이야기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그 리더는 거창한 연설 대신 사람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길을 열어줬죠. 이게 바로 자비와 지혜의 얼굴 아닐까. 2025년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2025년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AI 시대의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해요. 예를 들어 AI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거예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로 평화를 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못된 판단은 더 큰 갈등을 부를 수 있죠. 경제와 사회적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지도자는 단순히 인기 있는 선택을 넘어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하지만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보우스님이 경고하신 두려움의 얼굴이 세상을 덮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할까? 화려한 약속을 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사람. 저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때론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사람들을 돕는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꿈꾸시나요? 2025년 어떤 얼굴이 우리를 이끌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깊어질 거예요. 이 지도자의 두 얼굴, 한국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우스님의 예언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세상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죠. 세계 곳곳의 예언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중국의 마이 조선의 남사고. 그들은 우리의 운명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이 두 얼굴의 지도자가 2025년 어떤 운명을 열지 그 비밀을 풀어보려면 다른 문화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해요. 다음 시간 우리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보우스님의 예언을 따라 2025년의 갈림길로 들어와 봤어요. 60갑자의 순환, 바람과 물결의 충돌,
그리고 지도자의 두 얼굴까지, 이 모든 게 우리를 운명의 문 앞에 세웠죠. 그런데 이 문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700년 전 보우스님이 보셨던 세상의 흐름, 그건 우리나라를 넘어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예언자들은 이 순간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국과 조선의 예언자들을 만나 그들의 말씀이 2025년 우리 운명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넘는 여정으로 떠나볼까요? 먼저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에는 마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이는 수백 년 전 신비로운 예언을 남긴 인물로, 그의 말씀은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죠. 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붉은 해가 뜨면 한반도가 회복된다. 붉은 해, 이게 무슨 뜻일까? 상상해보세요. 동쪽 바다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 빛이 한반도를 비추는 모습,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이 예언을 남북 통일의 상징으로 보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걸까? 이 예언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지 않나요? 하지만 붉은 해는 희망만을 뜻하는 걸까?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신호일까? 이건 잠시 마음에 담아두고 또 다른 예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 봅시다. 조선시대 남사고라는 예언자를 아시죠? 그는 격암유록이라는 책에 놀라운 예언들을 남겼어요. 남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을사년에 민족의 운명이 열린다. 을사년, 바로 2025년이에요. 이 말, 보우스님의 예언과 묘하게 겹치지 않나요? 남사고는 한반도의 미래가 이 순간 결정될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그 운명이 어떤 모습일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죠. 희망의 문이 열릴까? 아니면 새로운 시련이 올까? 이 모호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남사고의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또 다른 예언서, 정감록도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북쪽에서 왕이 온다. 이 문장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북쪽에서 왕이라니,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어떤 이들은 이를 남북 통일의 상징,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의 등장을 뜻한다고 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경고로 읽어요. 북쪽에서 오는 힘이 전쟁이나 외세의 개입을 부를 수도 있다고. 이 예언은 마치 퍼즐 같아요. 각 조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통일일까? 전쟁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변화일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예언들, 특히 북쪽에서 왕이 온다는 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나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죠. 70년 넘게 갈라진 남과 북, 그 상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저도 가끔 TV에서 DMZ 관련 뉴스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저 철조망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예언들, 그 상처를 치유할 단서를 줄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여정이 더 깊어질 거예요. 이 예언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불교의 무아 사상이 떠올랐어요. 선종에서는 나라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 라고 하죠. 마이의 붉은 해, 남사고의 을사년, 정감록의 북쪽 왕, 이 모든 게 하나의 답으로 묶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무아의 마음으로
고정된 두려움이나 희망에 갇히지 않고 열린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묻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최근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24년 한 시민단체가 남북 평화를 위한 작은 행사를 열었대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평화에 대한 꿈을 나눴어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죠. 통일이 꼭 국경이 없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예언이 말하는 회복이나 운명의 열림은 어쩌면 이런 작은 마음들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 마이, 남사고, 정감록,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 너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이 예언들,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2025년, 을사년,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통일의 빛을 볼까? 갈등의 그림자를 마주할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을 열까? 보우 스님의 예언, 그리고 마이와 남사고의 말씀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불교의 영이법처럼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한 민족의 큰 변화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통일의 미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나요? 철조망이 사라진 한반도 아니면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걷는 모습.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다가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찾는 용기를 준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의 상상,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예언이 2025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보우스님, 마이, 남사고의 말씀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는 2025년에 세 가지 가능한 운명을 마주할 거예요. 어떤 길은 희망으로, 어떤 길은 도전으로, 또 어떤 길은 전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시간, 우리는 이 운명의 갈림길을 하나씩 풀어보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보우스님의 예언을 따라 이 25년이라는 운명의 갈림길까지 함께 걸어왔어요. 60갑자의 순환, 바람과 물결의 충돌, 지도자의 두 얼굴,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예언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한 가지 질문 앞에 세웠죠. 2025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보우스님은 을사년에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경고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25년에 펼쳐질 세 가지 가능한 운명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선택이 어떤 길을 열지 함께 상상해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미래의 문을 살짝 열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어두운 길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2025년 을사년의 봄, 뉴스는 긴급 속보로 가득해요. 북한의 도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반도엔 국지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서울 거리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집으로 달려가죠.
동시에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많은 이들이 생계를 걱정해요. 이 혼란 속 일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권력을 잡으려 해요. 정부는 무력해지고 거리엔 혼란이 가득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나요? 이 시나리오는 보우스님이 경고하신 길잡이가 잘못된 길이에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우리의 분열이 이 어두운 미래를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25년,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외치죠.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에 끌려요. 경제는 빠르게 안정되고 북한과의 긴장도 일단 진정돼요. 서울의 거리엔 다시 활기가 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하지만 이 희망의 이면엔 그림자가 있어요. 이 지도자는 점차 권력을 강화해요.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고 반대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요. 처음엔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조치가 나중엔 억압으로 변해요. 자유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속삭이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미래였나? 이 시나리오, 보우스님이 말한 지도자의 두 얼굴을 보여줘요. 겉으론 희망을 주지만 안엔 두려움이 숨어있는 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희망의 빛이 비치는 길이에요. 2025년,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요. 그는 화려한 연설 대신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죠. 그는 남북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AI 기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정책을 펼쳐요.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젊은 세대의 불만도 대화로 풀려가요. 시민들은 이 변화를 보며 손을 맞잡아요. 지역 커뮤니티에선 이웃들이 모여 미래를 논의하고 작은 마을에선 평화 행사가 열리죠. 이 시나리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길은 보우스님이 꿈꿨던 자비와 지혜의 길잡이가 이끄는 미래예요. 하지만 이 길도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 필요하죠.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어떤 게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첫 번째의 혼란, 두 번째의 억압, 아니면 세 번째의 희망. 저는 이 시나리오들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우리 손에 달렸는지 새삼 느꼈어요. 불교의 선종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이 첫 번째 길을 부르고 우리의 욕망이 두 번째 길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비와 지혜가 세 번째 길을 열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깊어질 거예요. 이 시나리오들, 단순히 상상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2025년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가능성이에요. 보우스님의 예언, 마이의 붉은 해, 남사고의 을사년, 정감록의 북쪽 왕,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미래를 만들 건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첫 번째 시나리오의 혼란을 피하려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그림자를 걷어내려면,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의 빛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건 거창한 누군가의 목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24년 한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미래를 위한 대화라는 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들은 AI 시대의 일자리, 경제 불안, 그리고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었죠.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지금 손을 놓으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2025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 속의 선택들, 단순히 예언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불교의 영이법처럼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행동이 결국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2025년은 혼란의 해가 될 수도, 억압의 해가 될 수도, 하지만 희망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죠. 선종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길이 열린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어떤 미래든 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혼란을 피해 억압을 넘어 희망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다가 보스님의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찾는 용기를 준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이 여정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운명의 갈림길을 어떻게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2025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몇 달 앞, 우리의 선택이 현실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보우스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는 어떤 미래든 열 수 있어요. 다음 시간, 우리는 이 운명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지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의 운명의 갈림길을 함께 걸어왔어요. 보우스님의 예언, 60갑자의 순환, 바람과 물결의 충돌, 지도자의 두 얼굴, 그리고 다른 문화의 예언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한 가지 깨달음으로 이끌었죠.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2025년, 을사년은 혼란의 해가 될 수도, 억압의 해가 될 수도, 하지만 희망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 2025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마지막 준비의 여정에 나서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준비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정신적 준비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 많지 않으신가요? 북한의 도발 소식, 경제 불안, 정치적 갈등, 이 모든 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첫걸음, 그건 바로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 간단해요. 매일 5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 이 단순한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저도 이걸 시작한 뒤로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5분이 2015년의 큰 도전을 이겨낼 힘을 줄 거예요. 다음은 공동체적 준비예요. 혼란의 순간, 혼자서는 힘들죠.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바람과 물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2025년, 혹시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족과 비상계획을 세워보세요. 만약 정전이 된다면, 만약 긴급 상황이 온다면,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도 대화해보세요. 2024년,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는 재난 대비 훈련으로 30% 더 강해졌대요. 한 마을에선 이웃들이 모여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서로 식량을 나누는 연습을 했어요. 그 뒤 마을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연결이 큰 희망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동네에선 어떤 이웃과 먼저 손을 잡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준비예요. 2025년은 우리의 선택이 지구와도 연결된 해라고 생각해요. 보수님의 영입법,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업을 바꿀 수 있어요. 간단한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 채식 식사를 시도해 보세요. 고기를 덜 먹는 건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업을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저도 몇 달 전부터 일요일엔 채식 요리를 해보고 있는데 몸도 가볍고 마음도 뿌듯하더라고요. 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지역 농산물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선택이 모이면 2025년의 물결을 더 잔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준비, 정신적, 공동체적, 지속 가능한 모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낳는다. 여러분의 5분 명상이, 이웃과의 대화가, 채식 한 끼가 2025년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에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최근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24년 한 서울 동네에서 주민들이 미래 준비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들은 매주 모여 명상을 하고 비상 계획을 논의하고 지역 농산물로 요리를 나누어 먹었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혼란스러운 뉴스를 봐도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가 함께니까.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뭘까? 5분 명상, 이웃과 커피 한 잔, 아니면 이번 주말 채식 요리. 저는 오늘 저녁 가족과 비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 여러분의 다짐은 뭔가요? 댓글로 그 약속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용기가 될 거예요.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2025년의 희망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준비들, 단순히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보우스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희망을 줬죠.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리지만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길을 연다. 이 선택은 거창한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 우리의 일상이 그 길을 열어요. 선종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이 우리를 이끌 거예요. 2025년은 혼란의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준비,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시간이 다가왔어요. 2025년, 을사년은 단순히 예언의 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에요. 보스님의 지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떤 미래를 열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나누고 싶어요. 다음 시간,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묶고 2025년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그 마지막 이야기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보스님의 예언을 따라 700년 전 고려에서 시작해 2025년의 갈림길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죠. 기억나시나요? 서울의 직장인 정민수 씨가 새벽 4시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켰던 그 순간, 뉴스는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오래된 책에서 을사년이 오면 길잡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는 보우스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임을 알게 됐죠. 정민수 씨는 이제 TV를 다시 켭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요. 700년 전 보우스님은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길을 보여주셨어요. 2025년은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60갑자의 순환, 바람과 물결의 충돌, 지도자의 두 얼굴,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예언까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혼란의 길, 억압의 길, 아니면 희망의 길.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렸어요.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반복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